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증시엔 어떤 변수가 될지 먼저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한 주 전망 함께 해봅니다.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주 공개된 개인 소비 지출, PCE 수치가 예상 범위 아니었죠.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면서 3대 지수는 이렇게 반등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번 주엔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셧다운 시한이 현지 시각으로 30일입니다. 그 안에 의회는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고용 지표도 변수입니다. 10월 3일에 9월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기대, 경기 침체 우려 사이에 그 적절한 수치를 투자자들은 기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셧다운이 되면 투자 나침반이 되는 이런 주요 경제 지표도 안 나옵니다. 증시에 부담이 되겠죠. 이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로 넘어와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2% 넘게 떨어져서 3,400선을 내줬던 코스피였는데요. 미 증시의 반등에 탄력을 받은 걸까요? 모처럼 빨간불을 켰습니다. 28포인트 오른 3,414에서 출발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최신 47포인트 오른 3,433이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포인트 오른 846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시작될 긴 연휴를 앞두고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감독 개편이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금소원 분리는 피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 의지를 지속한다는 차원이고요.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이 30일 내일 나옵니다.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이 컸던 8월이었죠. 산업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를 보였던 7월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관심사입니다. 10월로 넘어가면 2일 목요일에 9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공개가 됩니다. 8월에 1.7%대로 떨어졌던 물가 상승률 다시 2%대로 올랐을지 또 곧 추석인데 명절 성수품 물가도 관건이고요. 같은 날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치도 나옵니다. 역시 7월엔 좋았죠. 다만 자동차, 철강 등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슬슬 가시화할 거다.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도 손주, 조카 용돈에 이래저래 현금 나갈 일 많이 있으시죠? 한국은행의 지난 설 연휴 화폐 교환 현황이 공개됐는데요. 총 343억여 원 가운데서 5만 원권 신권 교환이 158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만 원권 교환은 10억 가까이 줄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그래도 매년 수십만 원씩은 바꿔가던 이 새 동전 교환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현금 사용도 줄고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수요가 미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연휴 전 오는 2일까지 신권을 교환해 줍니다. 시중은행의 대기가 길어지면 한은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버스 오늘부터 운항이 전격 중단됩니다. 정식 운항 열흘 만인데요. 열흘간 2만 5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지만 고장으로 멈춰서고 문제도 수차례 있었죠. 시는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고 주요 부품 안정화 등 승객 안전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쉽다는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졸속 추진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1등이 5명, 무더기로 나왔다. 지난 주말 추첨한 제1191회 로또 1등 복권 18장 중에 5장이 서울 강동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는데 모두 구매자가 직접 숫자를 적는 수동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 1등 당첨금이 15억여 원인데 이걸 모두 한 사람이 갖는다면 76억이 넘습니다. 당첨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을 해야 하죠. 그 사이에 잃어버리거나 번호 확인 안 하다가 놓치는 일도 심심찮게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1145회 1등 당첨자 1명이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30억인데요. 40여일 뒤면 없어집니다. 제가 다 조바심이 좀 나는데요.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멈추면서 지난 주말 불편 겪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상당 부분이 복구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요. 정부는 대책들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상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기간 불편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이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말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 불똥 하나로 647개 행정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고란 기자, 우선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어떤 곳인가요? 뭐 간단히 말하면 국가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고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금, 복지, 보건 등 행정 관련 데이터 전산 서비스 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대전에 본원이 있고요. 광주센터, 대구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불이 난 곳은 바로 대전 본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 관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정부의 심장에 불이 났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산 장비 740대, 배터리 384대가 불에 탔는데요. 네. 궁금한 게 이 데이터 백업 여부에 따라서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647개의 행정 업무가 일단 멈췄어요. 네. 이 중에서 밤사이에 39개가 복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47개가 네네. 복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불편하신 분들 많았었죠? 일단 그래도 그나마 주말에 사고가 나서 이른바 행정 대란까지는 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불편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신분 증명이 먹통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등 이 정부 24라고 많이 아마 써보셨을 텐데요. 네. 여기 모바일 신분증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네, 주말에 그리고 그랬었죠. 네, 네. 관공서나 역사 등의 무인 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먹통이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 등 각종 거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뭔가 대출을 받을 때요. 이게 금융회사 서비스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분증도 대조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 접속이 안 되니까 신용대출 같은 걸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받아왔었는데 정부 전산망이 마비가 되니까 나의 금융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했습니다. 주말에는요. 그리고 과기부가 관리하는 곳이 바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입출금과 보험료 납부 등 서비스가 전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복지 교육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는데 전국 화장시설 예약 사이트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는 한 곳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먹통을 빚으면서 이 화장시설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막상 예약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화장장으로 연락을 하는데 이 화장장에는 단일한 예약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되고 전화가 먹통이 되고 또 마련한 곳으로는 수기로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이게 화장시설 예약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제 차질 없이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 같은 거에 좀 장애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이 시각 현재 47개가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복구가 됐다고 들려요. 어떤 것들이 지금 복구가 된 건가요? 네, 밤샘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나마 지금 오늘 8시 45분 기준으로 보면 47개가 지금 복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항이나 병원에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 들고
오늘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그 복구 서버를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체국 금융이 최근에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네. 됐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 사용은 이제 복구가 네네. 됐다. 우체국 금융이 굉장히 위험했던 게 뭐냐면 체크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제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체크카드 결제라든지 아니면 ATM 사용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먹통이었다가 오늘 풀렸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7%대의 지금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차 지금 정부는 대구까지 이전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은 2주 이상은 소요되겠지만 빨리 복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우체국 배송 서비스도 일부가 그래도 네네. 복귀됐다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안 되는 행정 업무는 어떤 것들이 좀 뭐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장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네.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나라장터, 복지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운데 특히 이제 복지급여 신청하는 복지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네.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물품 구매 입찰 일어나는 나라장터 이런 쪽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정부 전산 시스템 중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나라장터 말고도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아직 예, 이 시스템은 취득세. 일단은 뭐 취득세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기로 아니면 그 자기가 관련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해당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 해당 관청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직접 들고 가야 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복구까지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 55층의 전산실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이곳에서는 96개의 서비스 시스템이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에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요. 국민신근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 업무망의 온나라 시스템, 그리고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이게 다 지금 마비가 된 상태고요. 특히나 이게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망의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핵심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다시 그 사고 당시, 화재 당시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게 지난 26일 사고가 났거든요. 시작이 어딘가요? 네, 일단 뭐 5층입니다. 5층. 그래서 그 전산실을 놓고 보면 원래 이제 배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튬 관련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불꽃이 튀었다. 이게 이제 정설이고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 이걸 옮기는 작업을 원래 이제 그 10년인데 10년을 넘어서 11년째 됐을 때 지금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옮기는 그 직원이 혹시 그 이걸 잘 아는 직원이 아니라 그 제3 그 회사에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무 담당 직원이 옮기지 않고 그 비전문 인력이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쟁점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5층의 모습입니다. 7-1 전산실인데 이게 서버와 배터리 간의 간격이 60에서 70cm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발화 지점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배터리에서 네네. 난 거네요. 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SK 그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에 카톡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때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이 역시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요. 이게 서버랑 배터리랑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너무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분리하라라는 이제 권고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고에 따라서 옮기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후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면 맞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예, 예.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그림 보시면 네네. 이 현장 그림인 것 같습니다. 서버 발화 지점의 출입구, 그래도 다행히 발화 지점 출입구에서는 좀 멀리 있네요. 네네. 지금 위치는 창문 쪽에 붙어 있는 곳의 배터리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점검 내역서를 할 언론이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요. 이상 방전이나 하자 처리가 6개월간 없었다라고 돼 있지만 두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 연한이 10년이 지났다. 교체해라. 라는 거였고 이게 24년 8월에 설치된 배터리는 지난해 2014년에 설치된 것만큼 지난해까지 쓰라는 권고였는데 권고가 있었는데도 배터리 교체 안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길을 잡는 대목이 뭐냐면
일부 전압차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의 발생을 확인했다. 이게 뭐냐면 충전 때 온도가 방전 때보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네.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거는 맞습니다. 점검 내역서인데 점검 주체는 LG CNS가 했는데 여기에 권고 사항을 봤을 때 교체를 권고하라. 권고했고요. 사용 네. 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를 권고했고 또 일부 전압차로 인해서 온도 편차 네네. 발생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었네요. 이게 화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배터리 교체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건 엄연한 인재다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가 난 불꽃이 처음 난 건 금요일 밤 8시 15분이었고요. 그리고 초지는 오전 6시 반. 그리고 완진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 몇 시간이나 걸렸대요. 22시간 만에 네. 완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 배터리 자체가 원래 좀 화재에 많이 취약한 취약하죠. 거죠. 네네. 이거- 끄기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취재를 직접 가보면 소방서 같은데 직접 취재를 해봤을 때 이제 그 리튬 이온 자체를 어떻게 좀 화재를 진압하느냐를 봤더니 네. 사실은 물에다가 그냥 아예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조인 네. 거죠. 네. 근데 이 수조에 딱 넣어버려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산실이 그 서버가 있고 서버 옆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 배터리를 어떻게 물에 갑자기 딱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그래서 이 장비를 갖고 왔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서버까지 다 잠기면 진짜 국가 기관망이 마비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가스 진압, 이제 서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가스로 진압하는 방법들과 물로 진압하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시간들이 근데 계속해서 좀 진압해 놓으면 수백 도 가까이 갑자기 또 열이 또 치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은 사실상 그 현장에서 바로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서버 보호를 위해서 대량 방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열폭주 지연을 위해서 소량의 물을 계속 그냥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좀 네네. 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이 배터리 화재가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끌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물에 담그는 건데 옆에 서버가 있으니까 물에 담그면 이건 그 완전히 그 서버까지 다 침수가 돼가지고 못 쓴 상황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한 다음에 화재 진압 시에 신경 쓰기보다는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적 사항이 이미 나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카카오톡 상황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같은 상황이고요. 당시에도 정부가 그 이게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걸로 카카오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재해에도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과 달리 백업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요. 재해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 복구가 됩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네. 이게 과장된 설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고가 났었을 때는 3시간 이내에 이게 복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알람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대구랑 이원하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놔서 대구에도 이제 백업 시스템을 갖춰놨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구와 지금 일어난 대전 지역과 본원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교류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거는 공주에 사실은 백업 시스템 건물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 쌍둥이 서버를 갖춰놓고 이제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다가 옮겨놓고 그러면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말은 해놓고 논리는 갖춰놨는데 그놈의 예산 문제인지 몰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건물은 지어놨지만 서버를 이전하는 데는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주는 텅 빈 건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구에도 서버 이전에 직접적으로 서버를 이전하지는 않고 그냥 데이터 백업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원에서 이렇게 불이 나니까 이걸 지금 현재는 사실은 3시간 만에 복구 어불성설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 메시지를 냈고 이중화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아무래도 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안겨주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 민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사과를 했고요. 네. 지난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게 아무래도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
관련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야말로 잘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발빠르게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게다가 이제 이번 일에 만약에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론이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즉각 사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다만 이에 따라서 뭔가 인사, 향후 장관 경질까지 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질보다는 수습에 일단 중점을 두고 수습이 마무리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 복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상당 시간 복구에 2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당장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가 일단 먼저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사실 증명 등 9종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30일이 납부 마감일이었던 모든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네. 취득세 신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 점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휴일이 긴 만큼 여기에 정부가 대출 만기일, 공과금 납부일을 좀 조정한다고요. 이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10월 3일부터 9일 사이잖아요. 만약에 금융회사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협의회에서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연휴 전에 아니면 10월 2일에 조기 상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10월 2일에 미리 지급이 됩니다. 네. 주식 매도 대금 같은 경우 매도 2일에 지급되니까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에 수년에서 지급되고요. 그래서 10월 2일에 주식 팔면 돈 안 들어오니까 미리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정말 움직이셔야겠네요. 그리고 추석하면은 지금 장바구니 물가 또 걱정인데요. 추석 연휴 장보기 보통 3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뭐 각종 혜택들이 많아요. 할인 행사, 환급 행사들 좀 눈길 끄는 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 그리고 환급 행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1인당 한도는 2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6만 7천 원어치 이상 수산물을 사면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바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추석을 앞두고 한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옥 스테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컬처, K건축, 한옥까지 관심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한옥 호텔이 국제건축가협회의 세계 1위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벤처 1세대 창업가 IT 기업 대표입니다. 13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일 코나아이 회장 더 한옥 헤리티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 이 뒤에 보이는 게 이게 한옥 호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월에 지어진 건가요? 네네. 어떤 호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종묘 정전보다 더 넓다, 거기에 맞먹는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더 한옥 헤리티지는 두 개의 개념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하나가 이제 한옥 호텔 형태라서 일반 대중들이 이제 예약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호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 한옥의 어떤 그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단독형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네, 왜 영월을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강원도 한옥을 짓기 위해서 강원도의 부지들을 쭉 보러 다니다가 네. 3년 6개월 동안 이제 찾아다녔는데 영월에 선돌 명승지라고 있습니다. 그 선돌 명승지에서 바라본 그 터가 굉장히 한옥을 짓기에 좋은 터여서
한옥을 영월에 짓게 됐습니다. 네. 원래 하시던 일은 디지털 전문가세요? 네, 벤처 그렇습니다. 창업 네, 그렇습니다. 1세대시고요. 네. 지금 하시는 일 봤더니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일이 이게 본업이신 거죠? 스마트 카드 칩 운영 체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4위 국내 1위 업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옥을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왜 한옥을 짓게 되셨어요? 이제 디지털이 고도화된 사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때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을 느끼는 감성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제가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디지털을 원래 하시니까 오히려 더 아날로그에 관심을 갖게 네, 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옥, 그런 한옥이 또 우리나라 문화 공간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한옥 건축 양식 기반에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제 짓게 됐습니다. 네, 이 한옥을 만드시는데 아까 터를 잡는데도 3년 동안 찾으셨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짓는데 13년이 걸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한옥 건축 까다롭기도 한데 어떻게 13년의 시간을 또 쓰신 걸까요? 그 한옥을 막상 이제 건축하려고 보니까 이제 한옥의 많은 그 공법들이 장인 정신에 의해서 이제 계승 발전되었는데 과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은 이제 우풍이 심하고 뭐 단열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목구조 건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있어서 네. 그 문제를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아, 그러면 지금 지으신 한옥은 우리가 아는 기존의 한옥보다 좀 더 과학적인 게 가미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한옥이 목구조 건축이기 때문에 목조 건조에 대한 과학적인 기법이 다 동원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옥의 비학적인 측면은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대의 많은 그 건축 소재들이 자연적이고 건축 소재들이 과거보다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건축 소재를 한옥에 접목해서 한옥이 아름다우면서도 현대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대목장, 그러니까 한옥을 짓는데 명장들이 이제 등장을 하셨나 봐요. 이 네, 그렇습니다. 만드는데 네. 아까 잠깐 나왔는데 한 몇 명 대목장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저희 얼마나 현장에서 지금 일하는 대목장들이 이제 한 6명 정도 되고요. 네. 그 26명이 이제 대목들이 하는 일은 이제 한옥의 그 구조를 짓는 작업을 이제 대목들이 하고요. 네. 이제 소목들이 이제 그 창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목장들하고 이제 또 번화장들은 기와를 놓고 그래서 이제 대목장들하고 같이 이 한옥의 목구조 건축에 대해서 지난 7년간 이제 같이 연구를 했고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1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또 눈길 가는 게 한옥 호텔이잖아요. 근데 네네. 코리안 스타일 뭐 호텔 이런 거 아니고 네. 한옥이라고 그걸 그냥 영어로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HANOK. 예. 왜 이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한옥이라는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양식입니다. 대목 구조로 네. 그렇게 집을 짓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양식인데 그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저기에서 저희가 이제 한옥이라는 그 건축 양식 그대로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네. 한옥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목표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이제 한옥을 잘 전하면 네. 세월이 지나고 그게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또 그게 잘 보존되고 잘 건축된 한옥은 나중에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런데 유네스코랑 국제건축가협회가 주관한 이 상 이름이 베르사유 건축상인데 여기서 호텔 부문 1위를 차지를 네, 그렇습니다. 했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을 높게 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과 그 다음에 그걸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을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 눈에는 그런 건축 양식들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 호텔 뭐 다른 나라에도 짓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또 들었는데 어느 나라 지금 목표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 서울에 한번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네. 서울에 한옥 건축을 한번 제대로 져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뉴욕이어서 뉴욕에 이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옥 호텔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제가 그냥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허드슨강을 바라보면서 그 한옥이 앉혀져 있는 야경을 보면 굉장히 외국 분들도 한옥 호텔에 감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원래 물리학 네, 전공했어요. 물리학했고 IT했습니다. 그거를 한옥에 접목시킨 이 한옥은 어떤 한옥인가요? 일단 이제 목구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무를 어떻게 잘 건조해야 되는데요. 그 건조하는 방식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물리학의 어떤 한 일환이고요. 건조가 중요하군요. 예, 나무는.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조하는 모든 메커니즘이 물리학적 이론을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옥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등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센서를 달아서 제어하는 거는 저희 회사의 IoT 기술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그러니까 온도, 예, 색깔 다 온도든 뭐 조명이든 조명이고. 그 다음에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다 IoT 기술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옥 이러면은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한 번쯤 지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네네. 한옥의 장점, 매력 뭘까요? 한옥의 장점은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목구조 건축이 주는 공간에서의 편안함 이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옥의 소재가 다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 한옥에 오시면 집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옥의 목구조가 우리나라 한옥이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검소하면서 누추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또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한옥의 목구조가 네. 굉장히 화려해서 웬만한 인테리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한옥 그 건축 양식 자체가 착용을 끌어들이고 공간을 잘 설계하는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옥에 오면 뭔가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한옥에서 맞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한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은 뭐 아침에 밝은 공기와 그 다음에 한옥에 아침에 약간 이슬이 머무는 그 한옥의 기와 그 다음에 그 자연이 바람 불어오는 그런 그 아주 편안한 그런 그 향기 이런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아름답고 네. 편안하다. 네. 한옥의 매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K건축 한옥 호텔. 한옥도 더 주목받는 시대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정일 코나아이 회장 더 한옥 헤리티지 대표와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lors share some skin. Clouds are shroud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또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 풉니다. 오늘 모신 분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함께 읽어보실 분입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차영주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뉴스라이브로 한 차례 전한 적이 있는데 통계청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줄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름에는 열대야가 문제였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또 잠 못 든다는 분이 계시고 잠 못 드는 한국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면을 위한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슬리포노믹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슬리포노믹스라는 뜻부터 먼저 얘기하면 예. 우리가 수면을 뜻하는 슬립과 경제를 또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이제 합성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잠은 포기해야 될 것. 몇 시간 안 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였었던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고시생들은 3당 4락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밤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됐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또 그런 것들의 트렌드가 또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지금은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것을 따르면 예. 우리가 2010년에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27만 8천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2024년에 67만 8천 명으로 대략 140%나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 시간이 7시간이 채 안 됩니다. 6시간 58분으로 우리가 OECD 회원국들 대비해서 무려 18%나 적다라는 거죠. 예. 지나면서 많이 적게 자는 거예요. 예. 더 자셔도 충분히 그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수면과 관련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는 뭐 열대야, 환절기, 날씨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거 이런 거 못 끊어내서 네네. 잠 못 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불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 뭐 조사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면의 질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갈 텐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면 지수를 찾아봤는데 네. 전 세계 평균이 63점이었다면 우리나라는 59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57개국 중에 50위를 한 건데요. 예. 1위는 중국. 말씀해 주신 대로 7시간 넘게 잠을 자는 나라였습니다. 잠 많이 자는군요, 중국에서. 반면에 저희 나라는 말씀해 주신 대로 6시간 58분. 한국인의 수면 방해 주요 원인들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수면 장애, 실내 온도 문제, 스트레스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전자기기 사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네. 이게 전 세계 평균이 3%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4배네요. 앞서 언급한 이 통계청의 통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수면 시간은 줄고 반대로 이제 미디어 영상 시청 시간은 늘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잠을 잘 자는 게 이제 숙제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누가 잠을 잘 자는지 겨뤄보는 그런 이색적인 대회까지 있었다면서요? 잠자기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우리가 150명을 선정을 했는데 10,000분이 넘게 여기 참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 네. 70대 그래서 신청하셨어요? 되진 않았고요. 되지는 않았어요. 진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꿈이 많으신 분들, 원래 잠이 많으면 꿈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꿈이 많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자느냐, 이것을 네. 측정하느냐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네.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심장 박동수가 이제 낮아지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냥 자라 그러면 이거 대회답지 않죠. 여기에 음치 노래를 틀거나 코 고는 소리,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잠을 자는데 방해하는 거 모기 소리, 네. 이런 소리. 이런 소리까지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네. 대회를 즐겼다. 따라서 이분들도 잠옷이라든지 애착 인형 뭐 네. 이런 것들에 만반의 준비를 네. 해오셨다라는 전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을 좀 측정하는 식으로 누가 잘 자나 겨뤄보는 이런 대회까지 있었고요. 이 숙면이 얼마나 사회 전반의 그 중요도, 관심도가 높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꿀잠을 파는 숙면 산업 이야기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뭐 개인 맞춤형 수면 코칭 서비스 이런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이거 비슷한 거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그 웹에 내가 몇 시간 잤는지 어. 그거 나오는 거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몇 시간 잤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시작이군요. 예,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수면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제 코치 역할을 합니다. 네. 직접 웹을 통해서 일단 상대방,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저 같은 경우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수면 패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면증에 대한 유전자 검사, 예.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만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9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각각 그 사용자들에게 맞는 루틴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이전에 스포츠 선수들을 상대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정말 결승전 앞두고 그러니까요. 잠 못 자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의 방해를 받다 보니까 수면 코치를 통해서 이러한 산업들이 점점 스포츠를 발달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발전이 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방송을 아침에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잠잘 때 쓰는 베개를 주로 자주 바꾸는 편인데 저처럼 이렇게 잠 잘 오는 침구류 제품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개가 평상시 쓰던 베개가 조금만 달라져도 수면이 확 달라지죠. 예민한 분들은 예.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백화점에서 요즘 베개가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리빙 이제 파트에서 이것이 팔리는데 예. 리빙 파트라고 하면 원래 가구가 많이 팔렸다가 네. 지금 베개가 많이 팔린다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뭐 저 아는 분들도 한 20만 원짜리 베개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베개랑 조명 향, 전동 베드 이런 것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눕테크 제품들이 네. 눕테크요? 예, 백화점에서 리빙 매출을 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베개 같은 경우도 뭐 앞서 제가 특정 가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객단가가 1년 전에 7만 원에서 네. 올해는 14만 원까지 아.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네. 비싸요. 예, 뭐 그런데 이게 또 비싸려면 또 한없이 비싼 또 그런 것들도 있죠. 예. 1,000만 원이 넘는 매트리스까지 나오면서 네, 네. 근데 매트리스랑 우리가 이제 베개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덮는 이불들보다는 예. 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을 눕고 깔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모션 베드까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 업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7배가 증가했다라고 그래요. 보면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숙면 테크 제품들, 고도의 기술력과 또 소재들이 결합된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인기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1,000만 원 넘는 매트리스. 이제는 뭐 침대 하나에 차값을 태워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상위 프리미엄 매트리스는 2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답니다. 물론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예. 있지만 이런 쪽들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 업체의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들도 50% 이상 나타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최상위,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벌써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저런 거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니야? 2천만 원이면 소형소형 소형소형차 한 대 값인데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다. 네. 호텔에 우리 가보면 정말 침대 정말 푸시푸시라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 업체가 네.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네.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렌탈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예, 월 3만 원, 슈퍼 싱글 기준으로 월 3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가격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까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땀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케어 서비스까지 같이 되니까 그렇죠. 초기 부담이 적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돈 들어가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렌털 서비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제 고가의 침대 렌털도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에 퍼진 슬리포노믹스 트렌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이 단순한 침구류를 넘어서 IT 기술 기반의 슬립테크를 중심으로 이 수면 경제가 진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슬립테크 저도 상당히 많이 몰랐던 것들이 있는데 네. 이용하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술들이 꼼꼼하게 있을까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진단과 개선 이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휴대폰 웹을 통해서 수면 중 뒤척임이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 그러니까 렘 수면 시간, 그러니까 이제 깊게 들어가는 렘 수면이라고 그러죠. 그 수면 시간, 그다음에 혈중의 산소 포화 등 수면 패턴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측정해가지고 이것을 3일간 수면 패턴을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자다가 깨서 보면 더워서 깨잖아요. 네. 에어컨도 한두 시간 해놓고. 근데 올해 출시한 신제품 에어컨 같은 경우 온도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이러면서 수면의 질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스트레스하고 수면을 도와주는 전신형 안마의자 같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안마의자에서 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에어컨만 되느냐? 보일러도 됩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면 중에 호흡음을 통해서 어휴. 이것은 이제 수면 단계를 분석해서 네. 숙면 매트를 내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서 우리가 이제 코 고는 소리 상당히 조금 네네. 저도 요즘 살이 찌니까 코를 골기 시작해서 제 아내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거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AI를 베개에 접목을 해가지고 코를 골면 이게 베개가 높낮이가 낮아지면서 기도를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면 낮아지니까 네. 저도 당장 이거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를 위한 선물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코골이 많이 하는 가족 지인들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보고 뭐 하나 선물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자, 슬립테크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슬립테크의 진심인 세대라고 하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G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슬림 맥싱 트렌드라는 것이 SNS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G세대 얘기니까 진아 아나운서에게 물어봐야겠죠? 슬림 네. 맥싱 뭐예요 도대체? 슬립 맥싱이란 게요. 슬립, 수면, 그리고 맥스, 최대화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슬립 맥싱은 수면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음료를 마신다든지 수면 마스크, 또 입 테이프, 또는 수면 ASMR을 듣는 등 이 같은 이 수면 루틴을 실천하고 SNS에 공유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관련한 콘텐츠를 업로드했더니 영상 조회가 1억 뷰가 넘는 그런 조회수를 네.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지나치게 자신의 수면을 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수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의 온도를 18도에서 22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든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네. 또 명상, 독서, 반신욕 등을 통해서 긴장을 낮추고 또 신체를 이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오히려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 잘 지키라는 거죠. 수면의 질을 짧은 시간에 극대화해보겠다는 전략, 이른바 이제 잠도 좀 효율적으로 잔다, 가성비를 추구한다 그런 흐름인데 이런 슬림 맥싱이라는 신조어에다가 요즘은 또 잠자러 떠나는 수면 관광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가만히 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네. 가만히 두면 이제 잠을 자든 뭘 한다라는 건데 여기 남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강원도 홍천인데요. 한 네. 리조트에서 여기 딱 들어가면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됩니다. 전자기기가 사용을 못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휴대폰 보면서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강제네요, 객실과 거의. 네. 그다음에 편의 시설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걷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수면을 돕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면을 돕게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정선의 한 리조트 같은 경우는 수면 객실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특화된 수면 객실이 있으면서 여기에 특화된 침대라든지 아니면 라벤더 향 같은 이제 숙면을 돕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강원도라는 공기 좋은 데 가서 푹 자고 오면 노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네.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번 검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못 보게 하고 뭐 운동시키고 이런 게 집에 있는 돌 애기 재우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일반 사회인들이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행의 좀 패러다임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면 이제 예전에는 시간 아까워서 좀 잠도 줄이고 막 다녔었는데 이런 것들도 변화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수면 콘서트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연장 가서 잔다는 게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민폐로 여겨졌잖아요. 근데 아예 대놓고 잘하고 권장하는 콘서트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로 작년에 열렸었는데 이게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을 됐다고 합니다. 잘 것 돈 내고 가서 왜 자나요? 그냥 집에서 자면 되지. 어찌 됐든 이제 숙면 비법에 대한 이제 예. 교수님들의 강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악들 이제 계속해서 틀어줌으로써 숙면을 돕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또 숙면 키트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네.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연들이 펼쳐졌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자장가를 계속 부른다라고 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다 보면 다 동일한 반복음이 들리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렇죠. 한 곡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부르고 이게 과연 이제 잠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장가라는 자체가 네. 우리 이제 숙면을 돕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이제 뛰고 노는 그런 음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뮤지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또 관객과 만나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색적인 수면 시장의 흐름들, 뭐 콘서트까지 만나봤는데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전망은 무척 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잘 잔다라는 것이 이제 부의 상징이 된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죠. 생체 리듬이 불균형이 된다라든지 빛과 소음의 공해라든지 예. 휴식 시간 축소 등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수면을 이제 방해하다 보니까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 것이냐라고 보니까 글로벌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게 슬립테크라고 우리가 예. 용어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조 시장이었었는데 2032년에는 130조까지 이 시장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됨으로써 수면의 질을 도움을 주는 산업들이 커져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예.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잠을 못 자는 고통을 줄여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 그 전략과 소비 시장 전망까지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